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3월호 3회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경제산업에 하나가 더 나왔는데 대한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있잖아요. SK 회장님이 여기에 뭐 여기에도 회장님이 됐다. 더블 회장이네요. 자, 여기 차기 회장에 올랐다. 뭐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이제 요 단체들, 각 단체들을 좀 한번 소개해 보려고 요 이제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자, 여기 보면 대한상의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대한상의가 뭐냐면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줄임말이에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추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종합경제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종합경제단체고, 여기에 이제 SK 회장이 맡았는데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이런 거 맡으면은 아무래도 부수적인 일들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바쁠 거 아니에요.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고, 정부랑 또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좀 꺼려 하는데, 누군가 좀 총대 메고 맡아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뭐 그렇게도 하는데, 자, 이제 어쨌건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이제 추대가 됐대요. 여기에 하는 역할은 뭐냐, 여기가 보니까요, 상공회의소법에 정해진 주요 업무는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이런 것들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 쪽하고도 조인이 돼가지고 정부 쪽하고도 뭔가 좀 이게 조율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요.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접적인 어떤 이제 지원도 하고 시행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자료의 수집 및 간행, 이런 것도 하고요. 지도, 교육 및 거래의 중개, 알선, 이런 것도 있고, 상공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알선,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예, 정부 쪽하고도 소통을 하지만은 직접 조사 연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도 하고 말이에요. 뭐 중개 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박람회, 전시회 같은 걸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의식 개선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경제단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바라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겠죠. 그러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면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한상의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이런 것들 다 잘 봐두시고요. 주요 경제단체들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은 대한상공회의소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총이라고 있어요. 경총. 그래서 이건 한국경영자 총협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래서 이 전경련이라고도 있습니다. 전경련은 재벌기업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전경련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무역협회, 무협이라고도 부르는 한국무역협회도 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기중앙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기중앙회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중기협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중기중앙회, 이렇게 또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또 모여져 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전경련 같은 걸로 모여 있다면 중기업, 옛날식 표현은 중기업, 지금 이제 중기중앙회, 이런 데들도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은행들끼리는, 은행업을 하는 데끼리는 은행협회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벤처기업협회도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들이 주요 경제단체로서 활동을 해요. 이런 데들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다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 참여 집단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정당도 있겠지만은 시민단체도 있고 이익집단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이익집단, 압력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요 정부 쪽을 향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곳이고 규제도 하고 막 이러는 곳이니까 정부 쪽을 향해서 로비 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합니다. 로비 활동을 막 전개하고요. 그리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압력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냐면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표죠, 표 이런 건데 그 정치 자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런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을 함부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제한이 많고요. 그 다음에 표나 이런 걸로 압박은 좀 느끼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 이 고용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고용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좀 이따가 고용 문제 또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고용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 경제단체들이 사실상 칼자루를 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환경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회환경으로 넘어가 보니까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개념을 재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을 뭐 사회적인 개념과 법적인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족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이제 민법의 기준으로의 가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법상 가족에 대한 개념은 예전에는 호주제 같은 게 있었지만 그런 거는 낡은 이런 악습이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을 볼 때 나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가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에 있잖아요. 본인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죠. 배우자는 나의 가족이 맞죠. 그리고요. 직계혈족이 있어요. 직계혈족이라고 하는데 직계혈족에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직계존속, 부모 쪽으로 보면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있어요. 직계비속이 있는데 직계비속은 자녀 쪽이죠. 자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요. 배우자, 직계혈족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형제자매 있죠. 나의 형제자매. 여기까지는 무조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무조건 나의 가족이에요. 네, 무조건 나의 가족인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요. 가족이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민법상에서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데 요 조건이 충족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들어와요. 직계혈족의 배우자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직계혈족의 배우자면 나의 부모의 배우자 이렇게 돼요. 나의 부모의 배우자. 나의 부모의 배우자면 나 아버지의 배우자는 우리 엄마인데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진짜 엄마가 아니고 이제 재혼을 하신 경우면은 그렇잖아요. 나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것이지 관계가 딱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는 새엄마 이런 개념 법에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진짜 친모가 아닌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다 그랬을 때 또 누가 있냐면은 나의 자녀 쪽의 배우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며느리, 사위 이런 경우들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같은 집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있어요.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것은 또 누가 되느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반대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되죠. 내 아내의 부모, 내 아내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 좀 있다고요. 직계열 쪽이니까 내 아내의 부모랑 내 아내의 자녀. 그럼 내 아내의 부모면은 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내 남편의 부모. 그러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내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다 그러면 내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죠. 재혼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재혼을 해 들어가면 내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으로 넣어주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면 가족으로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이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성질 급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 자매면 뭐 처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처제, 처남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여성 입장에서는 뭐 이제 도련님이라나 우리 그죠? 시동생 뭐 시누이 뭐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되거든요. 이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으로 넣어주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으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민법상 가족은 이래요. 근데 여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만들며 기존 결혼제도 밖에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이 혼인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또 매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서구 사회는 이미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낡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파트너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파트너가 있냐? 그러니까 꼭 결혼이라는 것만 파트너가 아니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애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같은 개념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렇잖아요. 결혼을 한 건 한 건데 혼인신고는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혼인관계가 있죠.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돼 있으면은 그거를 법률혼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돼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 그래요. 아무튼 이런 관계들도 복잡한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추진하는 게 지금 기존 결혼제도 밖에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포함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비혼,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난 동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기존 정부 정책 가족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아서 어떤 뭐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배우자 간에 상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요. 그런 게 제한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가족으로 인정해 가지고 생활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가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요.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돼요. 2005년, 2007년, 2012년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성평등화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진짜 경지에 올라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차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할 때 거기에 선택란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가본을 모의 성가본으로 하겠느냐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하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의 성가본을 따르는 게 불가능했지만 지금 엄마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거죠. 그러지만은 여전히 뭐예요? 일단은 부의 성가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정해놓고 엄마의 성가본을 따르는 건 선택 옵션으로 넣어놨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성평등에서 아직은 좀 불평등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조항이에요. 이것이. 이런 조항이 남아있는데 그 조항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추진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상당히 넓어지고
자녀의 성과분도 엄마의 성과분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고용 쇼크가 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년 동안 41만 7천 명이 늘어난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가 1년 동안 41만 7천 명이 늘어났대요. 157만 명, 역대 최대치. 실업률은요 1.6%포인트가 급등해서 5.7%가 됐다. 21년 만에 5%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실업이 구조적 실업도 있고 거기다 경기적 실업도 맞물리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실업률 계산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노동 가능 인구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노동 가능 인구다 혹은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하는데, 이 인구를요 15세 이상으로 봐요. 15세 이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5세 이상의,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활동 인구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취업자, 실업자가 들어가요. 취업자, 실업자가 들어가요. 이 개념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주당 1시간 이상의 임금 노동을 하면 취업자가 되고, 1시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알바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취업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일할 의사는 있는데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제활동 인구 전체 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것이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어서 분모가 같은데 분자만 달라지는 지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취업률과 실업률을 합하면 100%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업률이 저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취업률은 어떻게 된 거냐? 취업률은 94.3%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리고 고용률이라는 지표도 쓰는데, 그 고용률은 어떻게 하냐면 노동 가능 인구 전체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또 계산을 하는 지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실업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정부가 고민하는 거는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찰적 실업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직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실업이 왔다 이렇게 하는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그래서 이것은 뭐 경제 상황이 좋더라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경기적 실업. 이게 지금 코로나 같은 건 경기적 실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는 계절적 실업도 좀 올라가요. 겨울철에는 일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좀 있어요.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조적 실업이 있어요. 우리한테 제일 심각한 건데, 앞으로는 있잖아요. 노동을 투입하기보다는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져요. 그렇게 됩니다. 일자리가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고용은 앞으로 계속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아질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이렇게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늘어서 5%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한 것도 충격이고요. 22년 만에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했대요. 이것도 22년 만이래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고용률이 2011년 이후 최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고용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1년 이후에 최저치가 됐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7.2%에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체감 실업률은 27.2%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성 구직 단념자 수와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구직 단념자가 되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직을 하다가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되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구직을 단념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네. 이 통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좀 극복이 돼야 될 텐데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구조적 실업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좀 정리되면 경제적 실업은 좀 벗어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국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